네, 그러면 11주차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 단계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특징이죠. 피드백 교환 활성화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탐색 단계에서는 소극적인 참여가 특징이었다면, 이제 생산 단계에 와서는 피드백 교환이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탐색 단계와 작업 단계를 거쳐서 집단원들이 어떻게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리더가 막 나서서 뭐 얘기해 주시죠. 서로 피드백 좀 주시죠. 이런 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좀 구체적이고 정교한 그런 피드백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집단 리더가 뭔가 구조화시키고 개입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작업 단계나 탐색 단계보다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도 집단원끼리의 피드백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뒤로 갈수록 더 편하게 하고 편해지려면 신경을 덜 쓰려면 앞에 탐색 단계나 작업 단계에서 좀 탄탄하게 리더가 개입을 잘 해두면 뒤로 갈수록은 리더가 별로 할 게 없어지는, 네, 알아서 이제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생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은 그러면 좀 다른 단계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95쪽 글상자 9-27을 보시면 돼요. 생산 단계의 피드백의 특징은 첫 번째, 불필요한 방어 또는 저항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때도 서로 좀 불편한 피드백이 오갈 수 있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방어나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뭐 무조건 모든 피드백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불필요한 방어나 저항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깊은 수준까지 탐색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네 번째, 위협적인 사안에도 자기 노출 모험을 감수한다. 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취약함이 좀 건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좀 더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생산 단계의 피드백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단 내의 통제, 권위, 상호 간 갈등, 이런 것들로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읽어보시면 되겠죠? 솔직하고 명료한 피드백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수용하는 것. 또 here and now, 즉시성에 초점을 둔 피드백들이 오가고 직접적 상호작용, 이제 이거 의미 아시죠? 리더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집단원과 집단원이 직접적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이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교환이 활성화되면 뭐가 좋냐? 그 글상자 9-27 밑에 보시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집단 내에는 강력한 변화 촉진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 촉진 분위기. 이게 돼야 생산적인 활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피드백 교환 활성화를 통해서 조성되는 변화 촉진 분위기의 특징인 뭔지 그 밑에 글상자 9-28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요. 집단에서 좀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걸 좀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집단원들의 언어 행동과 비언어 행동이 일치한다. 초반에는 좀 방어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언어와 비언어가 불일치하는 경우들
뭐 슬픈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고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서로 돕고 의지한다. 네, 그리고 심적 에너지가 충만하고 뭐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을 취하고 넘어가서 진지하고 민감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다른 집단원에게 직면을 할 수 있고 네, 7번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 교환 활성화라는 건 참 집단에 있어서는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특징인 개인차 존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단계에 오게 되면 집단원들이 개인차가 존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집단원 개개인의 다양성이 오히려 권장된다. 이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똑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집단이 시작하는 어떤 탐색 단계나 이럴 때는 내가 저 사람이랑 다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노출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저 사람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괜히 갈등 요소가 되거나 이럴까봐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의견이 다르면 티를 안 내고 그냥 동조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집단 상담에서는 동질 집단보다 이질 집단이 좀 더 역동이 다이나믹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어떤 변화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A라는 사람이 이런 의견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동조하면 그 사람은 공감이나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변화나 성장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어떤 집단에서 이제 집단원분이 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였어요. 자, 큰아이가 몇 살이라 했더라?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이제 가져가서 뭐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좀 메모장에 써놓은 거를 엄마가 아이가 보지 말라는데 이제 보게 된 거죠. 보고 나서 아이에게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썼어?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잔소리 같은 걸 했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막 갑자기 엄청 막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내가 보지 말라는 걸 봤냐?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자기가 써내려간 그 내용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별로였던 거예요. 막 아이의 이 쓴 것이 학교 안에서 막 너무 친구들을 웃기려고 장난치는 것 같고 그걸로 막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탐색 단계나 작업 단계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엄마로서 힘들겠다. 뭐 나도 아이가 어릴 때 키울 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되면서 그냥 애매하게 그냥 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산 단계에 오면 진솔하게 서로서로 피드백을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엄마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듣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생산 단계에 오면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개인차 존중이라는 것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서로 다르지만 인정하는 게 여기서 이제 생산 단계에서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든 그 초등학교 아이의 엄마 사례는 좀 이 개인차 존중하고는 다른 좀 사례일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문화적인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뭐 성별, 학력, 출신학교, 지역, 직업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이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수용하게 되는 그게 이 개인차 존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집단 규범의 적극적 실천이에요. 생산 단계에 오면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가져온 집단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빠집니다.
빨리 뭐라도 더 하나라도 얻어가기 위해서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집단 목표를 성취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집단의 규범들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탐색 단계나 작업 단계에서도 집단 규범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첫 번째로는 머리로 알지만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행동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는 약간 마음에서 알면서도 저항감이나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산 단계쯤 되면 이 규범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방어적인 부분이 많이 가라앉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전 단계들보다 집단 규범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원들이 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게 됩니다. 뭔가 리더만의 책임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교재 496쪽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들이 좀 더 나와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집단원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소외된 집단원들에게는 적극적 참여를 집단원들이 또 유도하고 집단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했던 이제 집단에서도 사실 그 집단은 좀 형식이 되게 특이했어요. 형식이 특이했던 게 2박 3일 이렇게 쫙 모아서 마라톤 하는 것도 아니었고 격주니까 2주에 한 번이죠. 2주에 한 번 모여서 집단을 했고 2시간. 또 줌. 이렇게 딱 세팅이 딱 보기만 해도 어떻겠어요? 응집력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떤 세팅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 한두 달 할 거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응집력이 더 형성될 수 있는 세팅으로 했을 텐데 장기로 가져가려고. 장기라는 거는 뭐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집단을 쭉 이어가려고 매주 1년은 힘들어요. 근데 격주로 1년은 좀 할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세팅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집력 형성이 엄청 더디긴 하더라고요. 근데 응집력 형성이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니까 이렇게 격주 2시간씩 하는 장기 집단에서도 이런 생산 단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한 A라는 집단원이 있었고 여기 B라는 집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A 집단원이 되게 경청은 잘 해주시는데 거의 자기 참여를 안 하고 주로 듣고 마무리에 한마디 소감을 얘기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그 핫시트에 앉은 적이 잘 없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집단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피드백을 안 하다가 이 B라는 집단원이 A 집단원에게 TV의 방청객 같다 이런 피드백을 했습니다. 약간 그 A님의 소극적인 집단 참여를 조금 유머러스 있게 표현을 한 건데 이 A님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참여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방청객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구나. 이제 요거를 크게 깨달으시고 이제 그 뒤부터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단 규범의 적극적 실천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맨 496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만일 집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집단은 치료적 집단으로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존재 이유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단에서 규범이 지켜지는 게 집단의 성과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리더는 우리 집단이 잘 규범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건강하고 치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죠. 갈등의 불가피성 인정과 적극적 해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인간관계든 집단 상담이든 어떤 조직이든 갈등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갈등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오해라는 게 있죠. 서로 오해하고 상대방 마음을 좀 짐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앞에 단계에서는 집단원들이 갈등에 대해서 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갈등적인 요소를 알아차려도 모른 척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생산 단계에 오면 갈등이라는 게 불가피하고 오히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걸 배우는 유용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집단원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피성을 더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497쪽에 보시면 갈등의 불가피성 인정과 적극적 해결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집단원들 사이에 싹 텄던 갈등이 오히려 집단에서 논의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넓게 이해를 하게 된다.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 자, 그 밑에 한 세네 줄 정도 밑에 보시면 두 사람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긴장과 불일치는 어떻대요?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또 세 줄 내려가서 보면 반면 기능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갈등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갈등은 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나 집단원들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교재 맨 밑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집단원들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대화를 독점하거나 집단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거나 아웃사이더로 주변을 맴돌거나 다른 집단원에게 폭언, 비하하는 말을 일삼는 등 이런 모습이 나오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리더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갈등을 생산적으로 잘 해결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직면도 필요합니다. 직면을 통해서도 갈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면이라는 걸 할 때도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갈등 요소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나의 생각이 어떤지, 내가 원하는 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직면적인 그런 피드백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적극적인 집단 참여예요. 생산 단계가 되면 피드백도 활성화되고 집단 참여도 이제 적극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는 모두가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해서 책임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적극적인 집단 참여 네 번째 줄 밑에 넷째 줄에
집단의 생산 단계에 도달한 집단은 기능 수준이 높은 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원들을 압도하거나 주변인으로 남으려는 집단원 없이 집단원 모두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균형 있게 참여하는 그런 집단이다. 좀 어떤 집단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기능 수준이 높으면 골고루 균형 있게 자신이나 다른 집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한다, 함께 뭔가 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집단의 발달이라는 건 집단원들의 자기 개방 수준과 적절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시면 특정 수준의 자기 개방은 탐색 단계에서는 지나칠 수 있지만 생산 단계에서는 적절한 것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생산 단계에 되면 적극적으로 집단을 참여하면서 자기 개방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탐색 단계에서 덜컥 자기 개방을 준비도 안 된 채 확 오픈하는 거는 오히려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신뢰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신뢰를 약간 테스트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집단 상담을 하는데 1회기 때 탐색 단계고 시작할 때죠. 1회기인데 꽤 많은 집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1회기 때 한두 명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은 하지 않을 법한 처음 만남에서는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을 덜컥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성소수자다 라는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커밍아웃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성폭력 경험 같은 걸 1회기 때 얘기한다거나, 물론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내용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대상에게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신뢰가 안 쌓인 상태에서 오픈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방어. 필요한 방어도 하지 못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개방은 탐색 단계에는 좀 오히려 권장하지 않게 되는데, 생산 단계에서 이런 이슈를 꺼내는 거는 사실은 되게 바람직하죠. 생산 단계면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됐고 응집력도 생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물론 나랑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러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의 말에 내가 상처받으면 상처받았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신뢰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이런 특정 수준의 깊이 있는 자기 개방이 권장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498쪽에 글상자 9-29에 보시면 생산적인 자기 개방을 위한 지침이 나와 있어요. 자기 개방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생산적인 자기 개방에도 3가지의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 집단의 목적과 목표와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집단의 목적이 대인관계에 대한 건데 갑자기 나의 재산 목록을 공개한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에 관해 무엇을 얼마만큼 알기 원하는지도 고려를 한다. 이걸 또 너무 많이 고려하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막 장황하고 굳이 너무 디테일한 그런 정보까지는 집단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장황하고 너무 세세한 정보까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집단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몰입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런 정보 때문에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까 이제 성소수자 이슈나 왕따 경험, 성폭력 경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 쉽게 꺼내기 되게 어려운 이슈입니다.
하지만 집단은 뭔가 내가 치유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이런 좀 꺼내기 어려운 주제들을 꺼내서 도움받을 수 있고 이 집단의 목적이나 목표와 부합이 된다. 그러면 용기 있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꺼내야 많이 좀 도움을 받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감수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리더가 좀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 하면 또 리더를 믿고 좀 꺼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턱대고 막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리더가 차단을 해줄 것이다. 리더가 적절하게 중재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꺼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 뒷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